이번 챕터의 주제는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강화학습에서는 이 강화학습의 이 Value Function들 값을 어떤 lookup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일일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학습이 실제 어떤 대규모의 일에 적용이 될 때는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스테이트나 액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개몬 같은 경우에는 10의 20성, 컴퓨터 고 같은 경우에 10의 170성,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컨티뉴스한 그런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문제에서 이런 스테이트나 이 액션에 대한 V나 Q 값을 일일이 lookup 테이블에 놓고 저장하기에는 이 메모리 소유가 너무 많고요. 이런 스테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일일이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테이블을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일일이 값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속도도 느리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울 문제는 이 굉장히 큰 large problem에서 이 V 값이나 Q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그들을 예측할 수 있는 값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밸류나 액션 밸류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커다란 lookup 테이블의 메모리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방법입니다.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방법은 특정 스테이트에 대한 V값이 있을 때 이들을 테이블에 어떤 메모리에 저장하는 하기보다는 이들 V값에 대한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함수의 인풋은 S, state가 되고요. 이 함수의 아웃풋이 이 V값이 되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여서 전체 이 V값 전체를 한 개의 함수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방법입니다. 이때 W는 이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W 값을 잘 조절을 함으로써 이 함수가 정확한 V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줄여서 VFA 방법은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실제 특정 S에 대한 V 값을 이런 함수로, 즉 이 함수의 인풋은 S가 되고요. state S가 되고 아웃풋이 이 S에 대한 V값이 되는 그런 함수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Q 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QSA 이런 Q 값에 대해서 인풋 파라미터는 SA가 되고 이 함수의 아웃풋이 해당하는 Q 값이 되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들을 전체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함수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입니다. 물론 이 예측치와 실제 V값 그리고 이 예측치와 실제 Q값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값들 W 파라미터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MC 방법이나 TD 러닝을 사용해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 W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W 값이 정확해지면 이 함수의 아웃풋이 그 원래의 V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이 되고요. 또 이 함수의 Q 값, 이 함수의 Q값 아웃풋도 실제 Q값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그 거대한 룩업 테이블이 필요 없이 그 전체 테이블 전체가 하나의 펑션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메모리도 필요가 없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우리가 이 펑션들을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스테이트에 대한 이런 밸류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기 때문에 어떤 S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V 값이나 Q 값을 예측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 함수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unseen state에 대해서도 이 함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 강화학습을 이 state가 continuous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액션을 선택할 때 몇 도, 몇 디그리로 턴하라든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이 state 자체가 continuous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 value function을 함수로 정의를 해주면 이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continuous한 경우도 별 문제 없이 그 V 값이나 Q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은 단순히 테이블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전략하는 외에도 우리가 이 미지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한 이 밸류 값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continuous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값들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러한 state value나 action value를 펑션으로 치환을 해서 approximation 값을 구하는 방법을 쓰고요. 그 외에 강화학습의 다른 부분들도 펑션으로 치환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olish도 펑션으로 치환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또한 reward나 혹은 모델의 다이나믹 등도 펑션으로 치환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polish를 펑션으로 치환하는 부분은 우리가 polish gradient에서 학습을 하고요. 이 reward를 함수로 치환하는 부분은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학습의 여러 부분들, 이런 value 값이나 polish나 reward 등을 함수로 치환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러한 값들을 저장하는 그 대용량의 테이블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상당히 절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테이블에 있는 각각 값에 대한 그 컴퓨테이션의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함수로 치환함으로써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대폭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이 강화학습의 여러 부분들을 함수로 치환을 해서 approximation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본 챕터에서는 state value와 action value들을 함수로 치환하는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박스가 하나의 어떤 함수로 가정을 하고 S 값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S에 해당하는 이 V 값을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이러한 함수가 있겠습니다. 이 함수는 일반적인 어떤 리니어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강화학습에서는 이 함수를 딥러닝을 포함한 뉴럴넷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은 input이 state가 되고 output이 그 state에 대한 V 값을 생성하는 그런 VFA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W는 이 함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VFA는 인풋으로 state와 action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state와 action에 해당하는 Q 값을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그러한 펑션이 두 번째 형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펑션은 일반적인 함수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딥러닝 같은 뉴럴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형태에는 인풋이 state가 들어오고요. 아웃풋은 여러 개의 아웃풋인데 각 액션마다 이 state에서의 가능한 액션 하나하나마다 아웃풋이 있고, 각 아웃풋에 대해서 그 액션에 해당하는 이 state와 이 액션에 해당하는 그런 Q 값을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그러한 펑션의 형태가 이 세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뉴럴넷 형태로, 딥러닝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때 이 뉴럴넷의 인풋은 S 값이 되고, 이 뉴럴넷의 아웃풋이 여러 개 노드가 있고요. 이 아웃풋 노드의 각각 하나하나가 Q 값이 되는 그런 형태의 뉴럴넷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value function approximator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은 굉장히 많은 펑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linear combination of features, neural net, decision tree, nearest neighbor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펑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는 두 가지의 리퀘어먼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펑션이 다룰 데이터들이 non-stationary하고 non-id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펑션이어야 되고요. non-stationary의 의미는 이 데이터의 이 타겟 확률 분포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non-stationary라고 하고요. 그리고 non-IID, IID의 뜻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래서 데이터 간에 서로 independent하고 서로 동일한 확률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non-IID이기 때문에 사실 강화학습에서는 데이터 간에 서로 independent 하지 않고 앞 데이터가 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 dependent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non-stationary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identically distributed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IID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펑션들이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이 미분계가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이 학습을 진행할 때 gradient descent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의 미분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이 미분이 가능을 해야 우리가 gradient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퀘어먼트를 고려를 하면 이러한 펑션들 중에서 이 챕터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펑션, linear feature representation과 neural net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강화학습에서 많이 쓰이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방법은 딥 뉴럴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본 챕터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펑션을 사용해서 이 v 값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고 잘 예측하는지가 이 VFA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우리가 어떤 펑션을 사용해서 V 값들을 예측하는 그런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들을 만드는 과정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의 true V 값, 그 정확한 V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상당히 unrealistic한 가정이죠.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확한 V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V 값을 정확한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제 true value인 V 값을 아주 간단한 다른 값을 치환을 해버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true value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 value를 먼저 아는 상태에서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true value v를 다른 값으로 지원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런 v 값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런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구할 것인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에서는 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른 강좌에서 이미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첫 번째 단계에는 우리가 JW라는 어떤 미분할 수 있는 로스 펑션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W는 이 J 함수의 파라미터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적은 이런 JW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W 값을 찾는 그런 일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에 지금 JW라는 함수의 어떤 쉐이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JW가 미니마이즈 된, 다시 말하면은 J 값이 최소가 되는 이 점에 해당하는 W 값,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처음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점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점에서 이 기울기를 따라서 밑으로 가는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 기울기를 따라서 어떤 스텝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그 기울기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 lowest 포인트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이 gradient descent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울기, 다시 말하면 gradient, 이 JW 함수의 gradient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즉 이 JW의 gradient는 각 변수별로의 편미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radient 계산이 되면 마지막으로 W 값을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간단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값의 알파를 곱하고 이 값 당분간 무시해도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값의 알파라는 상수를 곱해서 그 값을 원래 현재의 W에서 빼주면 그 값이 새로운 W 값이 됩니다. 즉 현재 W 값에서 이 방향으로, 이 디렉션이죠. 이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현재 위치에서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파만큼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 식이 gradient descent 업데이트 룰이고요. 이 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W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W 값이 변동이 없을 때 그때는 그 값이 lowest point에 도달한 그런 방법이 gradient descent 방법입니다. 이 알파는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gradient descent 방법을 써서 function approximation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gradient descent에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error 펑션을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JW error 펑션을 선언을 해보면 우리 먼저 이 특정 state S에 대한 true value V 값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true value를 V 파이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V 값을 예측하는 우리가 펑션을 사용해서 예측한 그 값을 V hat SW라고 하겠습니다. W는 펑션의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error는 이 true value 마이너스 이 예측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제곱을 하지 않으면 이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중에 데이터끼리 캔슬아웃 돼서 측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error는 제곱을 해서 캔슬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이 브래킷 안에 있는 부분은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의 크기고요. 스퀘어한 부분이 이 파이 이 부분은 이 원래 V 값이 특정한 팔릿이 파이에 따른 V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 팔릿이 파이에 따라서 계속 여러 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스퀘어된 에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 에러 펑션 JW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하는 goal은 이 부분이 에러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 에러의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 W를 구하는 그 작업이 우리의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목표입니다. 이 에러 펑션이 미니마이즈 된다는 얘기는 이 true value와 예측치 밸류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W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radient descent로 이 문제를 풀고요. 이전 슬라이드를 보면 W equal W 마이너스 이 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항만 구해주면 우리가 이 값을 이용을 해서 W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 식을 구해보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는 상수고, JW, 즉, 에러 펑션을 W 값으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JW를 W 값으로 미분을 하면, 여긴 W가 없고, 여기에 W가 있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D가 앞으로 나와서 2분의 1 캔슬 아웃 되고,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V V hat 곱하기 이 식의 미분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해서 그 현재 W와 더해주면 새로운 W 값이 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나중에 W가 컨버리지 하면서 최종적으로 W 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W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특정 팔릿이 파이에 따라서 여러 개 생성을 하고요. 그 여러 개 데이터에 대한 이 값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는요, 이 식에서 지금 여기는 이 파이가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 여러 개를 모아서 각 데이터에 대한 이 한 개 데이터에 대한 이 값을 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델타 W를 구하는데요.
스토캐스틱은 데이터 한 개마다 이 W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은 데이터 한 개 발생할 때 한 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데이터 한 개마다 업데이트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알파, 그다음에 이 부분. 예, 그래서 뭐 업데이트는 이렇게 스토캐스틱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요. 데이터 한 건당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혹은 여러 개 데이터를 모아서 배치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어떤 방식을 쓰든 이렇게 델타 W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W 값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나중에 W가 컨버즈 하게 되고요. 그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 JW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W 값이 되겠습니다. 이 state value나 이 action value를 펑션으로 approximation 할 때는 우리가 각 state들을 단순하게 어떤 일련 번호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각 state들을 어떤 몇 개의 속성, 피처들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각 state가 이제는 어떤 펑션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펑션의 인풋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state를 설명하는 그 몇 가지의 어떤 속성 값으로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이 state를 펑션의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state는 a set of feature로 선언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처들이 이 펑션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특정한 state에 대한 이 feature set은 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n개의 어떤 feature를 가진 그런 벡터로 표현할 수가, attribute feature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feature들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로봇이 현재 어떤 랜드마크까지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피처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스탁 마켓을 예측한다고 하면 그 현재 스탁 마켓의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지표나 어떤 트렌드나 그런 값들이 현재 스테이트의 피처 값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체스 문제를 푼다고 하면 현재 체스판의 여러 가지 그 피스들의 컨피규레이션, 그런 컨피규레이션 자체가 이 피처 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특정 함수의 형태를 가정을 하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공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학습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펑션의 형태는 딥러닝을 포함한 신경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다른 챕터인 DQN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펑션인 리니어 펑션을 사용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공부합니다. 리니어 펑션은 우리가 특정 스테이트에 대한 이 V estimate 값을 구하는 함수 펑션이, 여기서 X는 state S에 대한 속성, 피처 값들이고요. W는 각 속성에 대한 weight 값입니다. 즉, 이 S의 V 값을 예측하는 함수는 이들 속성과 weight 값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함수가 이와 같은 리니어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면 먼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 로스 펑션 JW는 원래 JW식에서 이 식이 원래 estimate 값이죠. 그래서 이 estimate 값 대신에 이 정의를, 이 definition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식은 이것과 동일하죠. 이게 트랜스포즈, 이게 매트릭스 간의 벡터 간의
벡터 간에 곱히기 때문에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리니어 펑션을 사용했을 때의 에러 펑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식을 보면 이 식이 원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식입니다. 이 수식에서 이 true 값이고 이 부분이 예측치죠. 예측치고 이 부분이 이 함수에 대한 미분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남는 건 x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 미분 값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값 대신에 x를 치환을 해버리면 이 원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은 이러한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리니어 펑션을 쓰게 되면 이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에서 이 데리버티브, 이 미분 부분, 미분 값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x, 즉 속성의 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치환을 해버리면 이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수식은 이와 같이 수식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현재 w에다 이 식을 더해서 새로운 w를 구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 컨버즈된 w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도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수식이 배치보다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만약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되면 여기에 expectation 파이 값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 델타 W 값은 이와 같이 되고요. 내용을 보면 이 알파가 스텝 사이즈가 러닝 레이트 스텝 사이즈가 되고 이 부분은 실제 값과 그 예측직 값과의 차이, 즉 prediction error가 되고 이 부분은 속성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한 값이 델타 W가 되고 이 델타 W를 현재 W에 더해져서 그 값이 새로운 W가 됩니다. 이와 같이 리니어 펑션을 사용해서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수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니어 펑션을 사용한 이와 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글로벌 옵티멈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리니어 펑션을 사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그때 구하는 W 값은 글로벌 옵티멈이 됩니다. 글로벌 옵티멈이 되는 이유는 이 오리지널 에러 펑션을 보면 이게 스퀘어 폼입니다. 쿼드라틱 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로우스트 포인트가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한 식은 항상 한 개의 로우스트 포인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멈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state s에 대한 정확한 v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v값을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확한 v값을 모를 때에 function approximation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v값을 모를 때의 function approximation은 우리가 v값을 알 때의 approximation 방법을 알면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이미 배운 v값을 알 때의 approximation 방법을 보면 먼저 error function j가 그 정확한 v값과 v값 예측치 간의 square error에 대한 평균값이고요.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W를 구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
이 J 값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하는 W를 구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면 그 델타 W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V 값을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수식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V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V 값 대신에 이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 V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값을 V 값 대신에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몬테카를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원래 식에서 V 값을 모르기 때문에 V 대신에 현재 스테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GT 값, 리턴 값 GT를 V 대신에 사용을 합니다. 즉 현재 스테이트 S에서 리턴 값이라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계속 수행을 해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도달했을 때 그 경로상에 있는 그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의 합이죠. 그 합이 리턴 값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S에서의 리턴 값은 이 S의 V 값에 대한 좋은 에스티메이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V 대신에 이 S의 리턴 값 GT를 사용을 해서 델타 W를 구해서 W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TD 러닝을 사용을 한다면 TD 러닝은 이 몬테칼로와는 달리 한 개의 스텝에 대해서 한 개의 액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V에 대한 값의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때 한 스텝을 진행을 하고 에스티메이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하나 수행을 하면 이 액션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요.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의 예측치는 이 ST 플러스 1의 V 값 예측치에다 디스카운트를 곱하고 방금 이 액션에 따른 리워드를 더한, 다시 말하면 TD 타겟 값, 이 값이 S 스테이트에 대한 V의 예측치가 됩니다. 이 값은 TD 타겟이라고 해서 우리가 TD 러닝에 배울 때 여러 번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D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V 값을 모르는 경우에 이 값을 예측하는 값으로 이와 같은 TD 타겟 값을 사용을 해서 델타 W를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W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몬테카를로를 이용한 W 값의 업데이트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V 값 대신에 이 state S의 리턴 값 GT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GT 값, 리턴 값 GT는 unbiased estimate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의 많은 양의 G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GT의 평균 값은 실제 V 값에 근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몬테칼로에서 이와 같은 수식으로 GT를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은 슈퍼바이즈 러닝과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내용을 보면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때 각 스테이트에 대한 리턴 값을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타겟 값, 클래스 값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S1에 대한 리턴 값 G1, S2 스테이트에 대한 리턴 값 G2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러 펑션, 로스 펑션은 이 리턴 값과 이 estimate 값 간의 스퀘어드 에러에 대한 평균을 에러 펑션,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 업데이트하는 수식이 다음과 같은 동일한 수식이 나옵니다. 즉 문제를 이와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문제를 풀면 동일한 방법으로 W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펑션이 리니어 펑션이라면 이 함수의 미분값은 아주 간단하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리니어 펑션을 미분해버리면 이 값이 속성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값은 속성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함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W의 델타 W가 훨씬 더 간단한 수식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몬테칼로를 써서 이런 수식 혹은 리니어인 경우에는 이런 수식을 써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몬테칼로 방법은 로컬 옵티멈에 컨버즈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리니어 함수의 경우에 봤지만 함수가 리니어가 아닌 경우에도 이 몬테칼로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이 W 값은 로컬 옵티멈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TD 러닝을 이용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TD 러닝을 이용한 W 값의 업데이트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즉 V 값 대신에 이와 같은 TD 타겟 값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TD 타겟 값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 state S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따른 리워드 플러스 discount time next state의 V estimate 값 이렇게 구성된 이 TD 타겟 값을 이용을 해서 W 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우리가 몬테칼로에서 사용한 리턴 값 GT는 unbiased estimate입니다. 하지만 이 TD 타겟 값은 biased estimate이라서 이 값들의 평균치는 실제 V 값과는 꼭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값이 biased인 이유는 이 TD 타겟 값 안에 다른 estimate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 전체도 정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biased sample이고 특히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이 estimate의 오류가 크기 때문에 bias의 정도가 심합니다. 하지만 TD 타겟이 bias이더라도 consistent한 estimate이기 때문에 consistent estimate이란 의미는 이게 biased이지만 이 샘플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이 값은 정확한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D 타겟 값이 biased 샘플이지만 biased estimate이지만 데이터 수를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그 실제 true value에 수렴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칼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식으로 W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의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와 동일하게 되는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의 내용을 보면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즉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이 TD 타겟 값을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되는 클래스 값, 타겟 값으로 주고요. S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TD 타겟 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나갑니다. 이전에 몬테칼로에서 준 방식과 동일하게 몬테칼로에 있어서는 스테이트마다 리턴 값을 클래스 값, 타겟 값으로 줬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트마다 이와 같은 TD 타겟 값을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타겟 혹은 클래스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러 펑션으로는 이 TD 타겟 값과 이 V estimate 값 간의 스퀘어드 에러에 대한 평균이 에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동일한 W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을 얻게 됩니다. 즉 몬테칼로 마찬가지로 이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을 TD 러닝으로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에러 펑션으로 정의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몬테칼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분 함수의 미분 값이 만약에 함수가 리니어 함수면 이 미분 데리버티브 형태는 이와 같이 피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간단하게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여기 델타는 이 수식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리니어 함수가 리니어인 경우에 리니어 함수를 이용해서 TD 러닝으로 문제를 업데이트 해나가면 W를 업데이트 해나가면 이때는 이 W는 글로벌 옵티멈에 근사한 그런 답으로 컨버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함수가 리니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 TD 러닝은 어떤 글로벌 옵티멈에 클로즈하는 컨버저하는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은 어떤 특정한 팔리시가 주어지고 그 팔리시 하에서 각 스테이트마다 V 값을 예측하는 그런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 프리 환경에서 펑션 어프로치메이션 방법을 공부합니다. 모델 프리 환경에서의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V 값을 예측을 했는데 더 이상 V 값을 예측하지 않고 Q 값을 예측을 합니다. 즉 Q 값을 예측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델 프리이기 때문에 그 environment의 다이나믹, 구체적으로 그 environment의 그 리워드 값이나 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컨트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리시를 구해야 되는데 팔리시를 구한다는 얘기는 액션을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액션을 선택을 할 때 V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V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V 값에 추가로 이런 리워드 값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아야 우리가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프리인 경우에는 이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V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액션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V 값 대신에 Q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에서 각 SA에 대한 Q 값을 계산을 해주면 아주 쉽게 특정 스테이트에서 Q 값이 맥시멈 되는 A를 선택하면 우리가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프리 컨트롤 문제에서는 V 값을 사용할 수가 없고 Q 값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팔리시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우리가 V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Q 값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Q 값을 estimate 하는 그러한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컨트롤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모델 프리 컨트롤 챕터에서 공부를 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유일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기존의 방법들을 쓰지 않고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는 큰 차이가 없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Q 값을 예측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우리가 모델 프리 컨트롤 챕터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리캡입니다.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Q 값과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스텝, 즉 팔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리시 임프루브먼트 두 스텝을 번갈아 수행을 하면서 이와 같이 점점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의 예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으로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써서 Q 값을 예측을 했고, 임프루브먼트에서는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해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한 모델 프리 컨트롤은 이와 거의 유사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Q 값을 예측을 할 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이 Q 값을 예측한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 그림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한 모델 프리 컨트롤의 내용입니다. 앞 페이지의 일반적인 모델 프리 컨트롤과 거의 유사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 이 Q 값을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실론 그리디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Q 값을 업데이트 할 때도 기존의 모델 프리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이 Q 값을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할 때도 끝까지 Q 값을 끝까지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일부분만 Q 값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로 와서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하고 다시 Q 값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옵티멀한 Q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모델 프리 컨트롤에서는 V 값 대신에 Q 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즉 이런 QSA 값을 예측하는 그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합니다. 이 Q값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과정은 우리가 이미 배운 V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먼저 이 Q 펑션 어프록시메이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에러 펑션 정의에 앞서서 우리가 V 펑션 예측에서도 했듯이 이 true value를 먼저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특정 SA에 대한 Q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펑션의 정의를 보면 먼저 이 true Q value가 있고 그리고 이 예측치 Q에 대한 예측치와의 squared error 그리고 이들의 평균치가 이 에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 W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들을 미분해서 델타 W를 구하면 이와 같이 알파의 true value 마이너스 예측치 곱하기 이 Q 함수의 미분 값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본 그 V값 예측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과 거의 유사하고요. 차이점은 V값 대신에 우리가 Q값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V값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각 스테이트들을
어떤 피처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Q 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는 그 함수의 입력이 state와 action 두 가지가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tate 외에 action까지 결합해서 state와 action이 합쳐진 그 내용이 피처로 속성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점이 우리가 V값 예측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즉 V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state들에 대해서 속성들을 정의를 하면 됐는데 이 Q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는 Q 펑션의 인풋이 state와 action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state와 action 둘 다 결합해서 이들이 속성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Q값을 예측하는 함수를 리니어 함수로 먼저 가정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Q값을 예측하는 이 함수가 이런 state와 action의 피처들, 속성들과 이 weight 간의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이런 리니어 함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Q값을 예측하는 함수는 이 state와 action의 피처, 속성 곱하기 해당하는 weight 값을 곱해서 더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리니어인 경우에는 이 Q 함수를 미분한 값이 이 속성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값, Q에 대한 미분값이 속성값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페이지에 있는 그 델타 W에 대입을 하면 이 함수가 리니어인 경우에는 델타 W가 이와 같이 수정이 됩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는 Q값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 Q값들의 true value, 정확한 Q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델타 W 값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Q값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 Q값의 true value를 모를 때에 어떻게 해서 그 Q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V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 true value를 모르기 때문에 이 true value의 Q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 예측치로 치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V값을 예측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몬테카를로와 TD 러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Q값 예측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Q값 true value를 알 때의 델타 W 업데이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Q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방법인 경우에는 이 Q 값을 이 S에서 A 액션을 수행할 때의 리턴 값 GT를 사용해서 치환을 합니다. 즉 이 Q의 true value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값 대신에 이 S에서 A를 수행한 뒤의 리턴 값 GT를 이 Q가 대신에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TD 러닝도 마찬가지로 이 Q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Q 값 대신에 이 TD 타겟 값, 즉 ST에서 액션 AT를 수행을 하고 그에 따른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xt state에서 다음 액션을 수행할 때의 그 Q 값 예측치 이 값을 결합해서 TD 타겟을
이 원래의 Q 값에 대한 Q 값에 대해서 replace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V 값 혹은 Q 값을 예측하는 펑션 approximation 내용을 보았고, 이들 펑션 approximation을 실제 구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나 TD 러닝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몬테카를로나 TD 러닝을 사용할 때 생성하는 샘플들을 한 번만 생성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샘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많이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샘플이 필요하게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내용은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 몬테카를로나 혹은 TD 러닝에서 작업을 할 때 생성하는 샘플들, 액션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샘플들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의 수를 늘리고 그래서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해서 V 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Q 값을 구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할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true V 값, 이때 우리는 이 V 값을 정확한 V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이 스테이트의 true V 값을 타겟 값으로 주고요. S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2에 대한 정확한 V 값을 주고 해서 각 스테이트마다 정확한 V 값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러 펑션은 true value 마이너스 이 예측치의 스퀘어가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본 일반적인 V 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이 스퀘어 에러의 E 파이가 붙었습니다. E 파이라는 얘기는 이 스퀘어 에러를 특정한 팔리시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생성되는 데이터의 평균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는 우리가 특정 팔리시를 따라서 일일이 행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에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구해서 그냥 덧셈만 해주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전의 일반적인 V값을 구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이 스퀘어드 에러에 특정 팔리시가 들어가고 그 팔리시대로 액션을 하면서 생기는 샘플에 대해서 이 스퀘어 에러의 평균을 구했는데 반해서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각 데이터마다 이 에러를 구해서 단순히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팔리시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expectation을 표현한다면 원래의 기존의 function approximation은 여기에 팔리시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팔리시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 없이 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D에서 데이터를 샘플해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에러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gradient descent로 풀면 우리가 배치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이 function approximation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각 트레이닝 데이터는 각 스테이트마다 이 스테이트의 true value v 값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값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을 합니다. 랜덤하게 샘플을 한 다음에 이 샘플된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은 우리가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W를 업데이트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 샘플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 샘플에 따라서 이 델타 W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델타 W 값에 따라 W를 업데이트하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다른 데이터를 이 뒤에서 샘플을 하고 이 샘플을 가지고 다시 델타 W를 계산을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샘플을 구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W가 컨버즈 할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W를 구하게 되고 그때 구하는 W 값은 앞 슬라이드에 정의된 그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W 값이 되겠습니다.